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선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쉬운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울증은 보통 5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정신장애입니다. 누구나 정상적으로도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병적이 되려면 보통 2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심한 증상이고 그것이 그리고 우울감에 동반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식사를 못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자살 사고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면 그래서 심각한 기능장애가 생겨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서 직업 유지도 안 되고 가정에서 기능도 잘 유지하기가 안 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울장애, 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할 때는 조울증에서의 우울사파와 조증은 없고 그냥 우울장애만 있는 우울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장애의 종류는 일단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처럼 우울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우울증, 경미한 우울증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그런 만성적인 우울증을 말하는 기분부전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 의학적 상태에 의해서 생기는 우울증, 또 약물이나 물질로 유발된 그런 기분장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울장애는 보통 일회성으로 오거나 혹은 재발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번씩 아주 심하게 오는 우울사파가 특징적입니다. 이 우울사파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왔다 가는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보통 2주 이상의 아주 심한 우울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양상, 수면의 변화, 대개는 불면증이 찾아오겠죠. 혹은 정신성 운동 지체, 심한 불안, 피로감,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주의 집중력 장애, 또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 이러한 그 증상들이 2주 이상에 보통 9개 중에 5가지가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의학적 상태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고 또 약물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또 사별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별과 감별해야 됩니다. 사별에 의해서 오는 우울감은 보통 6개월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부전 장애는 이러한 심한 우울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우울감이 아주 만성적으로 보통 2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만성적인 우울증을 기분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우울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뇌손상, 중풍, 파킨슨씨병, 혹은 여러 가지 위장관의 문제, 대사성 질환, 또 심근경색, 암 이런 여러 가지 중한 병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질환들이 뇌에 영향을 주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들, 혹은 스테로이드 제제, 또 진정 수면제, 또 최근에 많이 쓰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 감퇴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 특히 항암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마약 등의 불법 약물들,
특히 필로폰 사용한 이후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장애는 그 시기에 따라서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산병이라든지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우울장애는 반복적인 기능의 저하 또 만성적인 기능의 저하로 우울하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살 사고가 들고 이러한 어려움을 약물로 의존하다 보면 약물 의존이 생기고 또 알코올 의존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학업도 유지가 안 되고 실직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만드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평생 유병률은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6 내지 8%, 기분 불안장애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6%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 또 임신 이후에 우울증이 잘 올 수 있고 또 피임약 복용, 또 폐경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성별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는 이혼하신 분이나 사별하신 분한테 우울증이 많고 신체질환, 특히 통증이 동반되는 만성 신체질환이나 암 환자에서 훨씬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보통 보면 어떤 가계를 봐도 우울장애 친족분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우울증이 많고요. 또 쌍둥이를 볼 때도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더 높기 때문에 또 양자로 입양된 분들을 보면 보통 생물학적 아버지의 우울증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연구를 해볼 때 우울증은 상당히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원인을 찾아보면 모노아민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중추 신경계에서 좀 부족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모노아민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은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왜 생기느냐? 그거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주로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의 그 농도가 떨어질 때 신경세포 수용체가 좀 과민해지고 그렇게 될 때 세포 내에 2차 전달 체계에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이어서 벌어지는 그 신경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써서 이런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의 농도를 신경 접합 부위에서 올려주면 신경세포 수용체의 과민성을 안정화시켜서 우울증이 호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요 우울 사파나 두 번째 많이 우울할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 번 재발을 하게 되면 우울증 자체가 재발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뇌의 신경생화학적 특성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켜서 쉽게 재발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발병할지 몰라도 여러 번 재발하면 쉽게 다시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는 중요한 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이별,
어떤 심각한 갈등, 실직, 또 우리가 추구하던 일에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크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부모를 상실하거나 어떤 양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에 성인기에 주요 우울장애 위험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양육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 분위기 자체가 좀 거절하는 분위기, 좀 부정적인 분위기, 매우 너무나 의존적인 분위기, 또 어느 정도 좀 충동적이고 학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우울장애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은 완벽하고 아주 과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자꾸 벌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나쁘게 경험하면 자기 마음속에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부정적인 가정을 형성해서 항상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고의 특징이 우울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쉽게 무가치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느끼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특징이 있으면 우울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임상양상으로는 일단 우울하고 재미와 흥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적으로 자기가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학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기능의 장애가 오죠. 그래서 결국은 직업이나 학업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하거나 직업을 잃거나 혹은 휴학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수면이나 식사나 또 하루 동안에 그 감정의 기복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수면의 변화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그 새벽에 일찍 깨어났을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되고요. 또 식사도 잘 못하고 식욕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너무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오전에 기분이 안 좋았다가 활동을 좀 하면 오후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이나 식욕이나 이런 생리적인 변화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람이 좀 멍하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지연되고 느리고 처지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우유부단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불안초조해서 좌불안석하는 그런 아주 격정적이고 불안초조한 그런 우울증의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체 증상도 많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에 뭔가 얹힌 것 같고 미슥미슥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이런 신체 증상들이 쉽게 동반됩니다. 우리가 쉽게 신경성에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증상들이 우울증에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는 게 낫다 이런 자살 사고를 갖게도 되고 신체 증상에 집착하고 또 계속 건강 염려를 하는 그런 집착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망상이나 환청도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망상은 피해 망상이나 죄책감이 아주 심도하게 돼서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책감의 망상 혹은 신체 망상. 예를 들면
나의 뱃속에 어딘가에 장기가 뭐 썩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망상들을 갖게 되고요. 환각도 생기게 됩니다만은 주로 환청이 우세하게 됩니다.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 내지 15%의 우울증 환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은 일반인의 41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치료가 되고 약간 좋아지는 회복기에 가장 자살 시도가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우울한 것을 감추고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우울증이다 해서 가면형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학력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체 증상에 대한 집착, 건강 염려 이런 것이 많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을 많이 내고 공격적이고 간혹 반사회적 행동도 하고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남용하기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감정적인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언어를 극도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약간의 불감증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소아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들인 경우에는 심한 애착 행동,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애가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혹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라는 감정의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고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도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은데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우울해서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신체 지연이 생겨서 마치 인지지능에 장애가 온 것처럼 그래서 치매가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인데 치매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성치매, 가짜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떨 때는 뇌에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생겼는데 우울 증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다 치매가 아니고 우울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봐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되겠습니다. 계절형 우울증도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데는 겨울에는 너무 껌껌하고 여름에는 밤이 늦어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그 계절성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악화되고 초봄에는 호전되는 이런 계절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주요 증상으로 많이 자고 많이 먹고 체중을 증가시키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처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이런 것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시간을 조절하는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의 이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항우울제를 치료하고 햇볕을 빛을 조여주는 광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신 이후에도 70%의 산모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더 심하면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보통 분만 4주 이내에 발병하고 500 내지 1000분만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보통 피해망상 혹은 환청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3병 이제 입시를 앞두고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것과 본인이 바라는 게 다르고 이러면 갈등이 심하고
또 너무 이상이 높다 보면 그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서 또 본인의 성격이 너무 자존심이 낮고 또 강박적이면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에 쉽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고3 때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는 것을 우리가 고3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또 굉장히 불안 초조해하고 공황 장애 같은 증상도 보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주부들도 우울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주부들이 그 돌봄 노동이 심합니다. 애들도 학교에 안 가고 남편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식사 준비해야 되고 부인이 애들 공부도 봐줘야 되고 또 집안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계시면 그분들이 노인정에도 못 가고 복지관에도 못 가시니까 주부들이 돌봄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부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50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전력 투구해서 키웠던 자식들이 다 시집 장가 가서 집안을 떠나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혼자 집에 남아서 마치 빈 둥지를 지키는 새처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빈 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장애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을 하게 되고요. 치료하지 않아도 보통 6개월 내지 13개월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지만 계속 반복 재발할 뿐만 아니라 재발할수록 점점 더 우울감은 길어지고 또 재발은 짧아지며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재발하면 재발할수록 스트레스 없이도 자동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기능장애가 와서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재발 방지하고 관해가 되도록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평생 전 국민의 5명 중 1명은 걸릴 수 있고 이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약만 잘 먹어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감기가 생기면 뭐 그냥 기다려도 낫지요. 그렇지만 뭐 열나고 몸이 아프면 힘들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먹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우리가 감기를 치료할 수 있죠. 그것처럼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도 이렇게 치료를 잘하면 훨씬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더불어서 심하게 잠을 못 자고 식사도 못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크고 주의 집중력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울장애 치료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도 있고요. 또 정신치료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왜곡된 생각을 고치는 인지치료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 양상을 조정해주는 대인관계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전체를 치료의 대상으로 놔서 치료할 수도 있고 뇌에 정기적 자극을 주는 정기경련요법이나 광치료나 수면을 조절해서 우울증을 낫게 하는 그런 수면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를 환자한테 잘 맞춰서 치료하면 환자들이 좋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환자들이 떨어져 있는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그 모노아민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도 한 6개월 정도까지 쭉 치료를 해야 재발이 방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될 분이 있어서 보통 증상이 심했거나 자꾸 재발하거나 집안에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노인이시거나 혹은 자살 사고가 동반되어 있거나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2년까지도 유지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쭉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치료를 종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옛날에는 사망기 항우울제를 썼는데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좋은 약이 나와서 큰 부작용 없이 우리가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한국인들이 바로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두 가지를 다 재흡수 억제하는 약물은 저희들이 심한 우울증에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 그 밖에도 아주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항우울제는 의존성이나 습관성 없이 우울증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들입니다. 이런 약을 쓰면 보통 1, 2주 내로 수면이나 식욕이 호전되고 한 2, 3주 지나면 활력이 호전되고 한 달 이내로 우울감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어떤 약을 써서 좋아지지 않으면 증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약을 보조치료제로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약물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과 더불어 정신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이 많고 대인관계 어려움이 많고 성격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지지적인 정신치료 또 자기의 문제 어떤 그 핵심적인 문제를 더 파고드는 역동 정신치료 왜곡된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고치는 인지치료 대인관계 양상에서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대인관계 치료, 가족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교정하는 가족치료 등의 다양한 기법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약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다 안 좋고 뇌를 상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되고 한 번 먹으면 중독돼서 평생 먹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뭐 종교를 믿든지 뭐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의존이고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약에 의존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헤어나지 못한다.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오면은 그러면 됐고 대증요법만 하면 됐고 계속 먹을 필요는 없다. 또 항우울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이상해진다. 기분이 들뜬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우울제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없는 약이고 잘 치료하면 우울증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평생 살다 보면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조금 더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또 문제를 좀 해결하는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장애는 이겨낼 수 있는 병이고 이렇게 우울감이 있어서 본인이 노력해서 좀 극복하시다가 정말 정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이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혹은 정신과 의사나 가족의 협조를 우리가 구해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